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아깝게 틀렸습니다. 짐 로저스가 최근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 쇠퇴할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맞췄지만 일본의 쇠퇴 시점을 2020 도쿄올림픽부터라 한 것은 틀렸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좋지 못한데요. 최근 일본이 발표한 GDP 성장률을 보시면 0.1%, 거의 성장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반도체 산업이 있다면 일본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자동차 산업마저 이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한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아닙니다.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시장을 통해 기록한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총실적 인점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닛산 -85%, 미쓰비시 -82%, 스즈키 -40.2%, 마쓰다 -13.5%. 이 결과만 보면 마치 전세계가 일본 자동차를 불매운동하는 듯한 수치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닛산이 70% 추락 후 실적 전망을 낮췄다며 닛산이 특히 미국에서 지난 수년 동안 과도한 할인을 하여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졌고 중고차 판매 가치와 이익 모두 떨어졌다 라며 닛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즉 그동안은 미국에서 엄청난 할인을 통해 겨우겨우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과 경쟁해왔는데 이제는 브랜드 가치 자체가 낮아져 버려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조차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베 내각이 일본의 자동차 수출 회사들이 자동차를 해외에 많이 팔 수 있도록 엔화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F학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온 것이죠. 일본의 경제를 먹여 살렸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동시에 이제는 일본의 은행들도 어둠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3대 은행은 미쓰비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미쓰이 스미모토인데요. 이들 모두가 3년 만에 순이익이 감소하였고 특히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추락하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헛된 꿈에 불과한 아베노믹스를 위해 일본이 감당하지도 못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결과 대출 이자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일본의 은행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어야 하다보니 수익성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 은행들이 초저금리 정책의 실적 폭락을 경험하자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과 야마가타 은행은 심지어 예금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앞으로 일본에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해두면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출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시장조사업체인 도쿄 상공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일본 내 기업 도산 수는 총 780건이나 기록되었습니다. 한 기업의 도산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대형 도산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았지만 부채액이 100억 원이 넘는 도산이 16건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산한 기업들 중에서 부채액이 1억 원 미만인 기업들은 위 통계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아직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은 이미 보셨듯이 심각한 침체기에 있고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238.2%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 독일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 결과 1년 일본 정부의 총 예산 1000조 원 중에서 230조 원 이상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또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과학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죠. 일본이 해마다 교육 및 과학 분야에 52조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아베노믹스의 뒤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수출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는 중국의 경제는 폭포수까지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일본산 제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빛을 발휘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일본이 기댈 수 있었던 곳이라고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았던 한국뿐이었습니다.
일본이 퍼주기 외교를 해야 했던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한국, 이 세 국가 모두였는데 아베 내각은 불행히도 반대의 길을 택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앞으로 일본 주식을 다시 살 예정은 없다.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어리석다. 일본어는 쇠퇴해야 하는 언어다. 모두 짐 로저스가 한 발언들인데요. 이제는 결코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지가 않네요.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정말 또 오랜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1년 전쯤이나 MLCC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말이었나 2019년 초였나 그 이후에 거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메일을 통해서 MLCC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뭐 좀 간단하게나마 하고 그 참에 저도 궁금해서 이 MLCC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런 거 한번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 주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재미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메일 주신 구독자분이 해주신 질문은 간단히 MLCC 그리고 DCLC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FC 그리고 뭐 DCC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과 전망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사마 콘덴서나 삼성전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제품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지 않나. 그래서 이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다른 제품이라 사실 뭐 만약에 같은 산업 반도체인데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이거든요, 다. 뭐 특히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마 콘덴서 사업 구조가 예를 들면 MLCC, FC, DCLC 순으로 말씀드리면 대충만 말씀드려도 MLCC가 60%고 FC라는 게 10%, DCLC가 한 6% 정도 순입니다. 물론 매년 변동이 있긴 합니다. 근데 대충 평균적으로 단연 보이듯이 MLCC 위주의 회사이고 과거에는 MLCC 비중이 한 40%대였어요. 근데 이게 더욱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DCC, EMI 필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죠. MLCC는 당연히 반도체에 비례해서 그 숫자가 탑재량이 올라가고 올해로 보면 당연히 5G, IoT 뭐 이런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걸로 인한 수요 상승이 이미 주문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 재고 상황도 이미 바닥권이라 기대감이 더욱 작용을 하고 있죠. 미래가 아닌 고신 이 자율주행차에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쉽게 말해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엔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론적으로는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태블릿 PC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죠. 자동차 수요가 주목받고 있는 거고 기술 진입 장벽도 꽤나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DCLC 부분은 전력 변환 콘덴서라는 건데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환경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서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조금 반응하는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현대차가 작년에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제가 뭐 굳이 현대차를 말한 거는 사마 콘덴서가 현대기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볼보나 BMW 등하고도 물론 공급 계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FC라는 거는 별거 아닌데 필름 콘덴서라고 하는 그 교류 전력에는 그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전기 공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간단히만 그냥 말씀드리면 무효 전력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때 그것을 줄여주는 게 역률 개선용, 전력용 FC다. 그리고 그거에 국내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는 게 사마 콘덴서다 라는 정도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가 뭐고 L이 뭐고 막 무효 전력이 뭐고 유효 전력이 뭐고 막 역률이 뭐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즉 설명을 요청해주신 MLCC, DCLC, FC라는 것들은 그냥 아예 서로 다른 제품군이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사실상 MLCC 하나입니다. DCLC나 뭐 FC 같은 부분도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메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분야다 정도로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이제 반도체 중국 굵기에 대해 염려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죠. 제가 커뮤니티 글로 그에 대한 최근 중국 D램 상황 업로드 해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 MLCC는 중국이 진입을 안 한다, 중국 업체가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너무 작아서 그동안 반도체 굵기와 같은 위협이 되지 못했다라고 봐야 정확한 부분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MLCC 업체라면 뭐 많이 있는데요. 평화 하이테크 같은 업체도 있고 뭐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중국의 전체적인 MLCC 기업들은 ZT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오로지 중국 정부의 백을 삼아서 자국 업체들에게만 오로지 공급을 하는 수준이며 삼성전기와 기술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점이 MLCC를 구분할 때 전장용과 다들 아시듯이 IT용으로 일단 나누죠. 그리고 그 전장용이 제일 고부가 가치 부분이고 IT용 중에서도 저가용과 고부가 가치용으로 또 나뉩니다. 아주 크게만 보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IT용 중에서도 저가용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예 그쪽에 대해서 가동을 거의 줄이고 있는 지금 추세고 고부가 IT용, 전장용으로 있던 라인도 돌려서 생산할 만큼 굳이 그쪽 수요까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고부가 가치 MLCC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인 예로 삼성전기는 2018년에 전장용 MLCC 비중이 전체 매출의 5%도 안 됐는데 지금은 10%를 넘기고 있고요. 물론 세계 1위 무라타하고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비율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2024년 그때 목표까지 보면 35% 선입니다. 전장용을 떠나서 이 전장용이 35%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휴대폰의 수요 이 공급 그 어떤 이 플렁추에이션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전장용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떠나서 얘기하면 하이엔드 IT MLCC 부분에서도 경쟁 분야가 그다지 중국이랑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LCC가 사란톨보다 또 작은 크기에 수많은 유전체나 전극을 쌓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그냥 들으셔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중국의 견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MLCC 제가 뭐 자주 다루지 않는 앞으로 한두 번 이제 좀 이번 연도에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두 번씩 다룰까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MLCC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올해만 일단 보면 결국 5G랑 전장용 수요가 대세가 되겠죠. 두 개가 이 멱살을 잡고 끌 겁니다. 5G가 작년에는 1,500만 대 정도 아마 스마트폰이 팔렸을 텐데 5G용이 올해는 억대입니다. 그 수요가 있을 거고 신규 수요요. 신규 수요 중에는 전장용 수요가 또 확대될 거고, 전장용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죠. 18년에 삼성전기가 1조 영업이익을 찍으면서 급상승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저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얘기 드리면 18년에 영업이익이 피크를 한번 준 것이지, 뭐 예를 들어 17년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다가 18년에 1조를 찍었다가 막 다시 막 2천억, 1천억으로 내려갔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18년에 피크를 한번 주고 19년에 7,300억 정도 벌었거든요. 7,340억인가? 그 정도 영업이익 벌었는데 결코 당연히 적게 번 게 아니고 17년 대비 지금 2배가 넘었죠. 그리고 2020년 컨센서스가 8,500억 정도입니다. 한번 피크를 찍고 내려와서 흥분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견조하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IT 버블 같은 차트를 봐도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견조하게 상승하는, 전기차 배터리나 뭐
그런 분야도 차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시기고요. 어차피 근본에 있는 수요 펀더멘털, 즉 5G로 가면 갈수록 더 MLCC가 들어간다. 예를 들자면 4G 폰보다 직관적으로 30% 정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치면 1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5G 폰 성장량을 보시면 폭발적인 이 MLCC 성장률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세계 1위가 무라타인데 이쪽은 완전 지금 전장용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아무래도 이익률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2만 개씩 들어가거든요. 자율주행차까지 가면. 물론 삼성전기도 전장용을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텐진에 투자도 하고 노력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하이엔드 IT에 대한 수요가 삼성전기에 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전망도 무라타의 이 IR 기업 설명회에서도 지난 4분기 신규 MLCC 수주량이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했고 올 상반기 가동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MLCC 전망에 대해서 세계 1위 전문 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5천억 정도 텐진에 투자해서 올 상반기에 전장용 MLCC 공장으로서 가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기업들은 MLCC 재고 조정을 한창 했기 때문에 재고가 지금 바닥인 상태거든요. 바닥치고 약간 반등한 그 정도 상태입니다. 즉 재고 조정이 이미 사실상 바닥친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여러 이슈가 겹쳐서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판가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단기적인 이 스마트폰, 다들 아시는 그 이슈로 단기적인 스마트폰 그 수요 하락세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2, 3분기 이상의 이슈가 될 수 없고 근본적인 수요는 5G 같은 어떤 하이엔드 IT 분야와 전장용이 이끌고 있다. 즉 출렁임은 당연히 있겠지만 MLCC 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산업이 우상향한다는 거지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비이성적인 어떤 매도세와 매매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분야들이 또 있고 공매도라는 부분도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작년 2019년에 MLCC 물론 영업이익도 낮았지만 공매도 그런 측면들 다 어차피 반영돼가지고 그리고 사이클 같은 것도 반영을 하고요. 근데 산업 그냥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MLCC는 삼성전기의 어떤 체질 개선 분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전장용으로 하이엔드 IT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수요도 쏠리고 공급은 부족하고 재고는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산업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